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강도위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80페이지 절도와 강도위죄 중에서 이제 강도위죄 구성요건 체계도가 나오는데 단순 강도죄가 있고 기본적으로 특수 강도죄가 이제 불법 가중 유형으로 있고 강도 상해 치상, 강도 살인 치사죄, 해상 강도, 상습 강도죄가 쭉 가중되는 유형으로 있다. 그다음에 이제 강도죄 이후에 준강도죄가 있다는 거. 오늘 준강도죄라는 건 절도가 어떤 체포를 항거하거나 재물탈환을 막거나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준강도라 가지고 강도처럼 취급한다는 걸 보면 되고, 인질강도죄, 강도강간죄 등이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핵심적 쟁점으로 첫 번째 나오는 거는 강도죄 중에서 채무면탈 목적의 살인이 과연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첫 번째 중심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강도죄 그러면은 강도죄는 폭행,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거나 아니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거예요. 자, 이때 폭행 협박은 최협이죠. 최협에 의해 폭행 협박이다.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 협박을 통해서 재물을 강취하는 거, 그다음에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때 재산상 이익은 뭐냐와 관련돼 가지고는 밑에 교환처럼 강제이익의 형태로는 뭐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고, 정당한 대가 없이 피해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에게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재물을 강취한다는 거는 재물이 이전된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건 재산상 이익이 넘어오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재산상 이익 취득 관련돼 가지고 어떤 피해자 관련돼 가지고 피해자의 처분 행위를 요하느냐, 처분 행위가 필요하냐, 필요설과 불효설이 대립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재물 강취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어떤 처분 행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도 처분 행위는 불효하다. 즉 재산상 이익 취득에서도 처분 행위가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과 거의 통설과 판례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도 강도 관련돼 가지고는 내가 타인의 물건을 가져오는 거죠. 타인의 물건을 몰래 가져오면 절도, 폭행 협박을 써서 강제로 가져오면 강도예요. 근데 사기 공갈은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겁니다.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든, 하자 있는 의사가 기망에 속은 의사든, 아니면 겁먹은 의사든,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서 나한테 물건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취죄에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처분 행위가 필요하냐 할 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통설적 입장, 불효설의 입장의 통설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람을 죽이는데 상대방한테 내가 채무가 있어. 그러니까 채무를 면탈받을 목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 경우에 상대방의 처분 행위를 요하지 않으므로 이것도 강도살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뭐처럼 채무 면탈 목적의 살인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적극설은 그 관련돼 가지고 단순 살인죄다 그냥. 근데 소극설은 강도살인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판례 입장이 중요한데 판례 입장은 뭐냐? 실제로 채무 면탈 목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채무를 면탈할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채무 면탈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때는 강도살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채무 면탈의 가능성이 없었다면 그때는 그냥 단순 살인죄로 의뢰하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즉 판례 입장에서는 상대방한테 내가 채무가 있는데 상대방을 죽이더라도 그 채무가 상대방의 상속인한테 넘어갈 수 있다.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면 그때는 단순 살인죄. 상대방의 상속인한테 넘어갈 수 없다.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채권이 있는 걸 이제 모른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강도살인죄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변호사 시험에는 안 나왔던 것 같고, 모의 시험에 관련돼 가지고 16년도 모의 시험에 채무 면탈 목적의 강도살인죄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죠. 그 밑줄친 부분 보시면 A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던 K구청 공무원 갑은 공무원인데 A한테 빚을 굉장히 많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줄친 부분부터 보시면은 갑은 이런 방법으로는 A에게 진 많은 빚을 갚을 수 없으니 차라리 A를 죽여서 채무를 면하기로 결심해요. 즉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죽이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 병을 찾아가 자신의 처지와 계획을 설명한 후 범행에 사용할 엽총을 빌렸습니다. 다음날 갑은 A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엽총을 사용하기 곤란한 상황이라 판단한 갑은 휴대하고 있던 등산용 칼로 A를 살해했어요. 결국 채무 면탈 목적으로 A를 살해했습니다.
A가 살해된 사실을 알게 된 A의 처 B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갑이 작성 교부한 차용증을 건네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A를 죽였는데 A의 처인 B가 이미 A가 갑한테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차용증도 제출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이 A를 죽인 행위가 단순 살인죄가 되겠느냐 아니면 강도 살인죄가 되겠냐 관련돼 가지고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인 처가 이 채권이 있는 것을 알고 차용증도 갖고 있었다면 채무를 면탈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거죠. 채권은 상속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뭐야? 일반 살인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줄 친 부분 관련돼 가지고 이번 부분은 A를 살해한 행위와 관련된 갑과 병의 죄책을 논하시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갑은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A를 살해한 거예요. 근데 이것과 다르게 그 병은 이제 관련돼 가지고 갑이 A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도움을 주는 이제 엽총을 빌려줬는데 실제로 갑은 그 엽총을 사용하지 않고 칼로 죽인 경우죠. 이 경우에 이제 방조범에서의 인과관계를 논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던 부분입니다. 먼저 갑의 죄책을 논하면 강도죄의 성립에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처분행위는 필요하지 않다는 게 다수설적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판례는 불효설, 소극설의 입장이다. 그러면 이제 관련돼 가지고 그 채무 면탈의 사실상의 가능성과 강도살인죄 성립 여부를 했는데 이 판례는 아까 뭐라 했어요? 판례는 기본적으로 처분행위는 필요 없다. 그러면 채무 면탈 목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는 강도살인이었을 때 판례는 그게 아니라 그때는 채무 면탈의 어떤 가능성을 판단한다.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채권자의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더라도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등 상속인이 채무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채권을 실제로 면할 가능성이 있다면 강도살인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채권의 존재가 분명하고 상속인이 채권을 확보하여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채권의 어떤 그 취급을 면할 수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영원히 채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강도살인이 아니라 그냥 단순 살인죄가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이 행위에서 갑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그 판례의 견해에 따르면 이는 일시적으로 채권자의 취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 살인죄만 성립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판례 입장에 타당하다는 것을 언급해줘야겠죠. 여기처럼 강도죄의 성립에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필요 없다고 해서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하는 행위가 항상 강도살인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강취는 최소한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지배의 사실상의 이전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무 면탈의 사실상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강도살인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 입장에 타당하다 이렇게 길게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채무 면탈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 입장이 타당함으로 판례 입장에 따르면 이렇게 나간다 하는 정도로 정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병의 죄책 관련돼 가지고는 방주범 185페이지에서 이미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방주범의 인과관계와 관련돼 가지고 이미 설명했던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쭉 정리해 가지고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주범의 인과관계와 관련돼 가지고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에서는 잘 논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의외로 교수님들이 자주 내는 편이니까 그 방주범의 인과관계도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절도죄와 강도죄 종합 문제로서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문제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5년도 모의시험 2차 제1문인데 이거는 이제 절도가 어떤 체포를 면탈하거나 아니면 그 재물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하는 경우 그때 절도가 준강도가 돼요. 근데 준강도가 되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그 어떤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폭행 협박을 썼을 때 상해를 입혔다 그러면 강도 치상죄가 된다. 아니면 상해를 고의를 입혔다면 강도 상해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15년도 모의시험 문제는 결국 우리가 이 절도가 준강도가 되고 준강도가 강도 상해 또는 치상죄로 변해가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X의 회사의 대표이사 을은 개인적 사정으로 채권자 갑에게 빌린 5천만 원을 변제에게 변제하기 못하되자 갑에게 채무 변제를 요청했어요. 근데 이제 갑이 어떻게 했어요? 갑은 을에게 이번 기회에 빚도 갚고 을의 자금 사정도 해결할 겸 A가 보유한 현금을 훔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즉 관련돼 가지고 갑과 을이 있었는데 얘는 관련돼 가지고 그 채무 변제에 유예를 요청했더니만 얘가 뭘 했냐? 일로 절도로 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절도를 하러 간 거예요.
이에 을은 A의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범행 당일 밤 11시경 외출 중인 A의 집에 들어가 A 소유의 현금 1억 원을 자신의 가방에 넣고 현관을 나오다가 외출 후 예정보다 일찍 귀가하던 A와 마주치자 도망치게 됐습니다. 자, 얘는 뭐 했어요? 얘는 들어가서 절도를 했어요. 절도를 하고요. 절도를 하고 있는데 주인이 들어와서 발각되는 겁니다. 근데 도주하고 있는데 도망가서 A는 을을 체포하기 위하여 약 1분간 계속 추격하여 A의 집에서 300m 떨어진 골목에서 을과 마주쳤고 을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A의 복부를 강하게 일에 때려 넘어뜨려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고 1억 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도망했습니다. 결국 절도가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폭행을 가했어요. 그럼 이건 우리가 결국 준강도가 된다는 거죠. 얘는 절도를 교사했는데 절도를 하러 갔다가 준강도가 됐어. 근데 강도가 결국 상해까지 입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도 상해죄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도라고 준강도라는 건 이 준강도의 의미는 핵심적인 사항이 절도의 기회인데 이때 절도의 기회, 이 준강도는 절도의 기회에 이루어져야죠. 이 절도의 기회일 때 이 절도의 기회라는 건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을 요한다. 그러면 집에서 300m 떨어진 곳이 장소적 접착성이 인정되냐 했을 때 단순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추격이 계속 돼 있는 동안에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은 계속 유지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추격을 하다 놓쳤다면 그때는 장소적 접착성이 끊어지겠지만 이렇게 장소적 접착성이 추격이 계속 되고 있는 중이었다면 접착성이 인정된다. 거기에 폭행을 했기 때문에 준강도가 성립하고 상해에 이르기 때문에 강도 상해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1억 원을 가지고 이제 도망가였고 며칠 후 을은 갑을 만나 훔친 돈 중에서 5천만 원을 채무 변제를 위하여 교부하였고 갑은 을의 행각을 알면서 이를 받아 챙겼어요. 자, 얘가 절도 교사한 다음에 결국 얘는 어떻게 했어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을은 절도 교사했는데 절도 행위를 넘어서 중강도를 넘어서 강도 상해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절도 교사에 대해서 절도와 강도 상해는 기본적으로 양적 초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는 교사한 범죄에 대해서만 책임지겠죠. 절도죄의 교사범으로서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갖다 받았는데 이 돈이 작물이라는 것을 알고 받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얘한테는 작물 취득도 성립할 거다. 작물 취득도 성립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한편 X회사 총무이사 병은 회계사의 업무 집행과 관련한 자신의 비리가 발각될 것을 발각되어 고소를 당할 위험이 처하게 되자 법인의 어떤 그 비리를 밝혔다고 을인 대표이사한테 말해요. 이 부분은 이제 협박죄의 객체와 관련돼 가지고 법인에 대한 협박이 되겠느냐 관련돼 이미 봤던 부분입니다. 결국 갑을병의 죄책은 40점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 갑이 을에 대해서 3번 보면 갑이 을에게 A에 대한 강도를 지시하고 이에 동의한 을이 어두운 밤에 퇴근하는 B를 A로 오인하여 B의 재물을 강취했다면 갑과 을의 죄책은 논하시고 그랬는데 결국 얘가 절도를 교사했어요. A에 대한 절도를 교사했는데 얘가 객체의 착오를 일으켜서 B에 대한 어떤 행위를 했다면은 얘의 객체의 착오가 피교사자인 얘한테는 뭐다? 객체의 착오되냐? 방법의 착오되냐? 방법의 착오되야 될 때는 어떤 학설이 갈 것이냐. 그럼 피교사의 객체 착오 문제도 역시 이게 2015년도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피교사의 객체 착오와 관련된 것들을 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여기서 갑을병의 죄책 그려가지고 쟁점 보면 갑을병의 쟁점에 관련된 부분들을 각각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을의 죄책, 절도를 교사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절도를 했는데 여기 보면 시간상 밤에 11시경에 이제 주거침입을 했죠. 주거침입에서 절도했기 때문에 실제는 절도가 아니라 정확히 뭐다? 야간 주거침입 절도가 된다. 이 절도는 일반 절도, 단순 절도, 야주절 다 포함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수절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야주절로서 기본적으로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가 성립하고 이때 절도의 기회에 달 때, 절도의 기회일 때는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을 요구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준강도죄가 충분히 성립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80
286페이지로 넘어가면은 286페이지에는 역시 이제 관련돼 가지고 강도 상해죄가 성립하냐 관련돼 가지고 뭐 강도 상해죄까지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 행위는 핵심적인 사항은 결국 나중에 강도 상해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갑의 죄책까지 갑은 절도로 교사했는데 실제로 얘가 강도까지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절도죄의 교사범 성립 여부와 관련돼 가지고 이건 양적 초과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갑은 절도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뿐이다. 물론 이것 관련돼 가지고 얘가 만약에 강도까지 나간 거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사람 다치게 한 거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면 과실치상죄의 어떤 그런 그 죄책도 논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예견 가능성 없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이 갑은 절도를 교사해서 얘가 강도를 했지만 갑은 그냥 양적 초과에 해당해가지고 절도 교사범의 책임을 진다. 그다음에 관련돼가지고 얘가 작물을 취득했다. 절도로 교사했는데 절도한 돈을 받으면 작물 취득이 성립한다. 만약에 갑과 을이 공동정범 관계면 어떻게 해요? 공동정범 관계일 때는 얘한테는 절취한 돈을 배분받더라도 그 작물 취득자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만 여러분들이 뭐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가지고 병의 죄책 관련돼가지고 협박죄에서 이미 설명했던 부분이다. 협박죄의 객체는 자연인에 한한다. 법인에 대해서는 안 하는데 법인에 대한 협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자연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그때는 협박죄의 객체가 된다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교재 앞에서 222페이지에서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이제 피교사자의 객체 착오가 있는 경우 갑과 을의 죄책되는데 결국 을이 만약에 이제 얘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 케이스는 자 결국 얘가 A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그 뭐 하라 그랬는데 A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그 A에 대해서 이제 시켰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얘가 B였다. B인 경우에 얘한테는 객체 착오가 발생하는데요. 얘 객체 착오를 얘한테는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관련돼 가지고 똑같은 객체 착오로 취급하는 견해, 방법의 착오로 취급하는 견해. 방법의 착오로 취급할 때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구체적 부합설을 판단하는 경우, 법정적 부합설을 판단하는 경우, 그다음에 뭐 인과관계 착오로 판단하는 견해도 있었는데 그런 학설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두면 될 것 같아요. 단지 287페이지죠. 287페이지면 의뢰 죄책 그래가지고 착오의 성격 그래가지고 객체의 착오다. 이거는 어느 학설이나 법정적 부합설이나 구체적 부합설 어느 학설이나 이것은 발생된 사실에 기술을 인정한다. 관련돼 가지고 뭐 B에 대한 A에 대한 강도를 요구했는데 B에 대한 강도이기 때문에 B에 대한 강도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놔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이 부분은 뭐 요번에도 이제 모의고 시험에서 잠깐 냈었는데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은 얘 객체 착오 관련돼 가지고는 큰 뭐 논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얘 객체 착오가 갑한테 어떻게 취급될 것인가 문제인데 거기 이제 288페이지에 보면은 뭐 갑의 죄책 그려가지고 학설 및 검토, 객체의 착오설, 방법의 착오설, 인과과정 착오설이 있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 객체의 착오는 얘한테는 뭐다? 얘한테는 방법의 착오로 보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객체의 착오는 얘 입장에서 볼 땐 방법의 착오다. 방법의 착오가 논리적으로 똑같다는 거 구조가. 그러나 얘 객체의 착오가 얘한테도 객체의 착오가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랬죠. 즉 을에 대한 을의 객체의 착오는 갑에 대해서도 갑이 예견 가능한 범위에 있다면 그냥 객체의 착오로 취급해도 된다. 이런 견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객체의 착오는 그냥 전체로 인과과정의 착오다. 보는 독일 견해도 있었습니다. 근데 관련돼서 여기서는 이제 교환 보시면은 교사범의 입장에서는 방법의 착오로 취급하는 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어요. 여기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객체의 착오를 얘한테는 방법의 착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 결론을 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사안을 적용하는데 을의 객체의 착오는 교사범인 갑에게는 방법의 착오로 취급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해 구체적 부합설을 적용하면 교사범인 갑에게 발생한 결과 그러니까 B에 대한 강도에 대한 고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갑은 A에 대한 강도를 교사했는데 을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냥 형법 31조 2항에 가요 A에 대한 강도 예비 의무가 성립한다고 본 겁니다. 즉 얘가 얘한테 뭘 교사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3번 지문에서는 절도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강도를 교사했는데 얘가 A에 대한 강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B에 대한 강도더라. 강도를 교사했는데 실제로 얘는 A에 대한 강도에 실행 착수했어요? 못했다고 보는 거죠.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얘는 강도를 교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강도죄의 예비 의무 규정이 있기 때문에 31조 그 2항에 의해서
예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강도죄의 예비 음모만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견해는 굉장히 좀 특이한 견해고 아주 소수의 견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 객체의 착오는 얘한테는 방법의 착오다. 그리고 얘한테 방법의 착오로 볼 때는 제가 어떤 학설로 가르쳐 무조건요? 그때는 법정적 부합설로 가는 게 가장 타당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써놨는데 법정적 부합설을 적용하면은 그냥 B에 대한 강도 교사범위 성립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두면은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괜히 이 피규어 소재 객체 착오 관련돼 가지고 복잡한 견해로 가지 말고 어떤 견해로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간단한 견해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견해로 가는 게 뭐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이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문제는 15년도 모의시험 2차 제2문제였습니다. 역시 이제 뭐 강도 예비 및 뭐 예비의 중지인데 강도 예비하고 예비의 중지 문제는 이미 우리가 그 예비죄에서 다 봤던 부분이라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먼저 사실관계 1과 지문은 위 사실관계 1과 3의 사실관계에서 갑과 을의 재책인데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은 운동 좀 지워놓고 자 1번 보면은 갑은 같은 동네에 사는 A에게 수면제가 된 음료수를 주어 이를 마신 A가 정신을 잃은 틈을 타 그의 손가방에서 스마트폰을 훔쳤어요. 결국 강도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협박을 써가지고 재물을 강취하는 게 강도죄예요. 근데 스마트폰을 뺏었는데 이것이 상대방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뺏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체는 뭐냐? 상대방의 수면제를 먹인 자체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강도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잠시 기절한 것이 그것이 상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생리적 기능의 훼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갑은 스마트폰을 훔친 경우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강도죄의 죄책만 진다. 그런데 왜 그 스마트폰으로 해외 통화를 하고 인터넷을 수십 차례 이용한 다음 중고업자에게 팔아버렸어요. 타인의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뭐 인터넷을 사용했다. 이 자체는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영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절도죄 격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렇다면 이 경우는 아무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훔친 그 스마트폰을 타인한테 팔았다. 이거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급자에게 팔아버린 경우는 이제 사기죄 성립 여부로 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관련돼서 도피 생활을 하던 갑은 부자 동네인 강남에 돈이 많아 보이는 X를 털면 큰 돈을 손에 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을에게 말하여 동의를 받았어요. 결국 갑은 을과 이제 X를 털기로 한 거죠. 근데 갑과 을은 복면을 하고 흉기를 휴대한 채 그 X의 집 주변에서 X를 기다려준 과거의 휴대도 출소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같이 결심한 것을 떠올리면서 범행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뭐 강도를 공모했다가 같이 이제 뭐 강도 예비를 했다가 관련돼 가지고 뭐 중지한 경우다. 뭐 이런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과 3의 죄책을 개별적으로 보면 그 1과 3에서 죄책은 결국 사실관계 1에서 갑의 죄책 관련돼 가지고 스마트폰을 훔친 거. 스마트폰을 훔쳤다 하지만 이거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을 수면제를 먹임으로써 그런 폭행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강도죄에 해당한다. 그럼 여기 수면제를 먹여서 상대방이 실신한 것은 우리가 기절한 것은 상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강도 상해가 되지 않겠느냐 보지만 때려가지고 기절한 것은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에요. 그러나 수면제를 먹인 건 잠시 자다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강도 상해죄는 아닌 강도죄만 성립한다. 그렇게 보면 되고, A의 289페이지에 끝에 보면 A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해외 통화와 인터넷 접속에 관한 죄책 그래가지고 전기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 매개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이거는 절도죄에서 말하는 그 재물이 될 수 없다.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뭐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거, 그 다음에 컴사기랑 이런 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고, 사실관계 3에서 갑과 을의 죄책인데 그 갑과 을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 X를 털면 큰 돈을 손에 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을에게 동의했다. 그러니까 복면을 하고 흉기를 휴대한 채 X의 집 주변에서 X를 기다리던 중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절도를 공모했는지 아니면 강도를 공모했는지 애매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장만 보면. 근데 두 번째 문장을 보면 갑과 을은 복면을 하고 흉기를 휴대한 채 X의 집 주변에서 X를 기다렸다. 이것은 결국 강도를 공모했다. 강도의 예비에 이르렀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강도의 예비를 그 예비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강도의 예비를 중지한 경우에 중지미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들을 앞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쭉 보면 똑같은 논리 구조로 뭐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3년도 모의시험 2차 1문인데, 준강도의 예비가 강도의 예비가 될 수 있겠냐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그 케이스를 보시면은, 그, 지문은 뭐 사례가 1번, 2번, 3번 있는데, 3번 사례를 봐보세요. 3번 사례를 보면은, 을은 A에 대한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동차를 절취하는 이를 팔아 도피자금을 마련할 의도로 야간에 인적이 드문 야외 주차장에서 절취할 특정 차량의 차종과 차량의 상태 등을 면밀히 물색하면서 손전등과 차량 절도 중 발각될 것을 대비하여 칼을 휴대하고 기회를 엿보며 배회하다가 마침 빈번한 차량 절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인근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사례 3에서 지금 읽은 사례 3에서 을의 형사 책임에 관하여 그 을에게 가장 불리한 주장과 가장 유리한 주장을 제시하시오 그랬어요. 결국 을은 현재 차량을 절도하려고 그랬어요. 차량을 절도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 실제로 그 물건들을 물색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혹시 걸리면은 자기가 어떤 그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흉기를 사용했다, 흉기를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준강도의 어떤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랬을 때 얘를 갖다가 지금 이 경찰관 체포돼 구속되었고 관련돼 가지고 검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가장 을한테 무거운 형사 책임과 가벼운 형사 책임의 논거들을 제시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 292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쟁점을 보면은 결국 을은 차량을 절취하는 의사로 야외에서 차량에 대해서 야외 주차장에서 절취할 차량의 차종과 상태 등을 살폈어요. 자동차에 대한 특수절도죄가 특수절도죄의 실행 착수를 인정할 수 있는 여부가 쟁점이 된다는 거죠. 즉 관련돼 가지고 얘는 현재 차량 절도를 했는데 관련돼 가지고 의뢰하는 거는 차량에 대한 특수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기서 특수절도죄는 331조 그 2항의 전단이죠. 혼자 합동절도가 아니라 흉기 휴대를 하고 했다는 특수절도의 331조 2항 전단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흉기 휴대 절도가 관련돼 가지고 얘가 이 차량 특수절도가 성립할 수 있겠냐, 성립할 수 없겠냐 관련돼 가지고 얘 실행의 착수, 즉 관련돼 가지고 얘한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문제래요. 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이 절도 미수가 되는 거고, 이 절도 미수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더 나갈 부분이 있는 거고,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절도죄는 예비 의무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그 행위자한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을에게 가장 불리한 주장은 결국 특수절도의 미수가 성립한다.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얘는 이게 뭐예요, 이건? 특수절도 미수 성립하겠죠. 그러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냥 무죄가 대상될 수 있다. 관련돼 가지고 뭐 무죄라기보다는 무죄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무죄가 아니라 절도에 대한 무죄고, 이거는 이제 그다음에 강도 예비 여부를 또 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거기처럼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 강도 예비가 성립한다. 이에 관련돼 가지고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강도 예비가 성립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관련돼 가지고 을한테 적용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죄죠. 그러나 이제 가벼운 죄 같은 경우는 을한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도 않고 이 무죄가 확정된다. 왜냐하면 이 무죄는 강도 예비에서 이 예비죄는 준강도의 예비는 포함하지 않는 거다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그때는 가장 가볍게 처벌할 수 있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관련돼 가지고 강도 예비죄가 성립한 주장을 할 수 있고, 그 을에게 가장 유리한 주장은 실행의 착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느냐? 차량 절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차량을 고르고 차량을 어떤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 당길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데, 여기서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그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강도 예비죄가 성립한다. 이게 무죄로 간다고 볼 수 있고, 만약 강도 예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데, 강도 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강도 예비죄에서는 강도의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에 처벌하는 건데, 이 강도 예비에서 강도의 목적에는 준강도의 예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준강도의 목적. 그러니까 준강도의 목적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로 보면은 관련돼 가지고 준강도죄와 준강도죄와 강도 예비에서의 그 강도의 목적에는 준강도가 죄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관련돼 가지고 주장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케이스는 2013년 모의시험 1차 아주 초창기에 나온 건데 모의시험 1차 2문이었는데 그 부분을 잠깐 보면은 자, 갑과 을은 빈집을 골라 고가품을 절차해서 공모한 후 주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을은 대문 앞에서 갑과 무전기로 연락을 취하면서 망을 보고 갑은 위 주택에 담을 넘어 들어가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물품들을 준비한 가방에 담고 있던 중 마침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을은 갑에게 빨리 피하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에 당황한 갑은 가방에 담고 있던 물건을 그대로 둔 채 대문을 열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팔을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치료일수 2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어요. 결국 갑과 을은 뭐야? 합동절도를 한 거죠. 자, 이거 관련돼 가지고 갑과 을은 현재 현장에서 합동절도를 한 거예요. 왜 합동절도냐? 얘는 들어갔고 얘는 뭐 망을 봤죠. 얘는 기능적 행위지만 인정되는 시간적, 장소적 공동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합동절도가 되는데 이 관련돼 가지고 을은 이제 중간에 합동절도 중간에 얘는 도망을 가요. 을은. 그러니까 을은 도망가고 얘는 쭉 가지고 뭐가 되냐? 준강도가 되는 거죠, 지금. 얘는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준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준강도 관련돼 가지고 얘가 지금 여기서 놓치고 나온 게 뭐냐? 얘가 재물을 절취해서 못했어요. 즉 갑은 돈 가방에 돈을 넣다가 못 가져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 절취는 못한 상태에서 준강도로 갔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재물 절취를 못한 상태에서 준강도로 가면 이게 준강도의 기수냐, 준강도의 미수냐 관련된 논점이 있는데 판례는 이런 경우에 옛날에는 이제 이 준강도의 폭행 협박으로 기준을 삼았는데 이제는 재물 절취해서 절취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냥 준강도의 미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갑과 을은 특수강도에 의한 치상 및 특수주거침입죄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1심법원에서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갑과 을이 나왔는데 공동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다. 이 자체는 이미 뭐 소송법에서 공동피고인의 증인 접근 능력 이런 것이 문제될 건데 그런 건 소송법 쪽 가서 보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이 밑주침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변호인 A가 갑에 대한 특수강도에 의한 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단순 강도에 의한 치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의 논거와 그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시오. 15점이고 강도 치상이 아니라 강도 치상의 미수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런 주장의 논거와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시오. 그 다음에 을의 변호인이 을의 특수강도에 의한 치상의 공소실에 대해 항변할 수 있는 내용을 서술하시오 그랬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보면은 얘네는 둘이 기본적으로 합동절도가 되지 합동범위요. 시간적, 장소적 합동관계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합동범위 성립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환에도 보면은 뭐 296페이지 이제 교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295페이지에서 296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변호인의 주장 관련돼 가지고 변호인의 주장은 뭐 얘 합동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지만 그 자체는 변호인의 주장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변호인은 그런 주장을 해도 먹히지 않을 거다. 근데고 이제 그 다음에 강도치상의 미수라는 주장과 논거와 그 주장의 타당성 관련돼 가지고 얘가 지금 준강도예요. 준강도인데 준강도가 기수에 이르렀냐 아니면 미수에 이르렀냐? 준강도가 재물 절취 관련을 못했기 때문에 준강도 미수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준강도가 뒤에 뭘 했어요? 준강도가 상해를 입혔다. 근데 준강도가 미수가 된 상태에서 상해를 입히면 이것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강도 치상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뭐 별 의의를 살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미 총론 시간에 얘기했지만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라고 하는 것은 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다. 물론 우리는 강도 치상, 강도 상해에 대해서 미수범 처벌하기 때문에 강도 치상인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도 미수범 처벌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지만 뭐 쓸데없는 논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강도 치상이 강도가 미수에 이르든 기수에 이르든 상해의 결과가 있으면 그냥 그거는 강도치상의 기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변호인의 입장은 주장하기를 준강도가 미수에 이르렀다. 재물절취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장은 타당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강도가 미수인 경우에 강도치상에 미수를 적용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결국 이 주장 관련돼 가지고는
변호사의 주장이 뭐가 타당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라 봅니다. 그다음에 뭐 강도가 미수 관련돼 가지고 298페이지, 299페이지까지 그런 거 보시면 되고 299페이지에 의의 특수 강도에 의한 치상의 공소 사실에 대하여 항변을 할 수 있는 논과 관련돼 가지고 결국 뭐 그런 내용들만 쭉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강도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점들을 잘 살펴봤는데, 제가 지금 오늘은 주로 이제 문제를 많이 해설하다 보니까 자꾸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하나 마지막으로 잘 설명할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중간에도 아까 한번 설명했던 부분인데, 포함시켜 설명하면은, 자, 우리가 330조, 331조 1항, 그 다음에 2항, 전단, 후단 있어요. 이게 야간 주거 침입 별도. 그러니까 이게 야주절이죠. 그 다음에 이거 송괴우 야주절이에요. 얘는 흉기휴대, 얘는 합동절도다. 자, 근데 이런 행위를 하기 전에 이런 행위를 누군가 갑과 을이 같이 하거나 아니면 갑이 혼자 하거나 하는데 여기에 이제 주거 침입을 해가지고 이런 행위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주거 침입을 해가지고 야간에 주거 침입에 절도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때는 이것만 야간에 주거 침입해 절도했으면 그냥 이것만 성립하는 겁니다. 이 주거 침입했던 부분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이미 평가가 들어가 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야간에 주거 침입해가지고 절도를 하는데 관련돼가지고 손괴 후에 야간에 주거 침입 절도했다. 그때 이 주거 침입도 역시 손괴한 경우는 일로 흡수돼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경우는 이 전단과 후단은 뭐예요? 흉기휴대 절도와 흉기휴대 특수절도와 합동절도, 합동범의 특수절도죠. 그러니까 흉기휴대 합동범인데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여기에 주거 침입의 요소가 평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만약에 주거 침입을 해가지고 흉기휴대를 해가지고 흉기휴대를 한 다음에 주거 침입해가지고 절도를 했다. 그럼 그때 주거 침입죄와 331조 2항 전단의 행위가 두 개의 범죄가 실체적 경합이 이룬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주거 침입해가지고 뭐 절도를 했다. 그러면 331조 2항 후단 합동범죄가 특수절도가 되는 거고 둘이 같이 주거 침입이기 때문에 그때는 폭처법상의 공동 주거 침입이 된다. 그 다음에 요 범죄와 이 주거 침입과 이 후단 범죄일 때 얘네들 관계는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이때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 보는 건 그러면 얘네들 관계에서 강도죄도 똑같아요. 얘네들 관계에 관련돼 가지고 얘네들이 만약에 각각의 행위가 어떤 사람이 제가 요번에 모의 시험에 냈던 것처럼 흉기를 휴대해가지고 흉기휴대가 아니라 뭐 야간에 주거 침입하는데 시건 장치를 부수고 야간에 주거 침입해가지고 절도를 했어요. 즉 행위자가 갑과 을이 같이 했어요. 즉 손괴 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에도 해당하고 그다음에 이 331조 2항 후단에 있는 특수절도, 합동절도에도 해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에 대해서 여기는 범죄 형태가 지금 3개죠. 331조가 이렇게 다 3개잖아요. 이렇게. 3개일 때 331조 1항과 331조 2항이 만약에 얘네와 얘네가 문제된다 그럴 때 행위의 단일성이 인정되면 이때는 그냥 상경으로 취급하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얘네들 관계에서는 두 명이서 흉기를 휴대해가지고 절도를 했어요. 즉 흉기휴대 절도와 흉기휴대 특수절도와 합동의 특수절도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 그러면 얘네들 관계에서는 이때는 그냥 포괄일조를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이게 타당하다는 게 뭐 판례가 딱 있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할 때 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된 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빨간 것으로 썼다 그래가지고 판례는 아니에요. 판례는 아니고 이것들을 다 전체를 포괄일조로 보는 견해, 아니면 상경으로 보는 견해인데 따져보니까 제가 정리해 보니까 330조 1항과 331조 2항의 어떤 범죄, 그러니까 손괴 후 야주절과 합동절도, 아니면 손괴 후 야주절과 그다음에 뭐 흉기휴대 절도였다. 그럼 1항과 2항에서는 다 상경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 행위의 단일성이 인정된다면. 그러나 요 범죄끼리는 뭐다? 요 범죄끼리는 그냥 포괄일조로 취급하면 된다. 그럼 전체 이게 다 포함되면 어떻게 해요?
뭐 이 331조 이게 다 포함되면 이때는 그냥 상경으로 정리하는 게 타당하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절도와 강도에 관련된 죄들을 쭉 정리했는데 제가 뭐 일일이 다 사례 문제를 다 풀어드리지 못하고 어떤 쟁점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교환을 보시면서 아,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논점들이 실제 사례 문제에서는 이렇게 정리되는구나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